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유부녀입니다. 사람은 사람 덕분에 행복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하던데 최근에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인 탓에 가족이 풍비박산 났거든요. 그렇게 화목하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 얼굴을 보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저도 남편과 이혼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얼굴만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네요. 그렇게 되는데 정말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풍비박산난 기막힌 사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들처럼 20대 후반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었죠. 저는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의 수입이 적지 않아 제법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두신 터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죠. 다만 그런 시부모님께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도련님의 결혼 문제였어요. 남편과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작은 도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았죠. 정확히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많아서 공부는 뒷전이고 늘 다른 일에 한눈을 팔았어요. 우직한 제 남편과는 정말 다른 성격이었어요. 어느 때에는 기타를 배우겠다고 나서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타만 붙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훌쩍 외국에 유학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죠. 특히 어머님은 저 녀석이 언제 제 밥벌이를 하고 결혼도 할는지 하시며 항상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내키는 대로 살며 20대를 보낸 도련님도 30대에 들어서니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돈벌이고 뭐고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그나마 30대가 되니 이왕이면 돈이 되는 쪽을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봐야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정신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다만 몇 푼이라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도련님이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리던 도련님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고 의외로 빠르게 자리를 잡더군요. 무슨 공연기획이라는 사업인데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먹고 살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자리를 잡고 나니 가족들의 걱정은 단 하나. 도련님의 결혼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련님도 같은 생각이셨는지 그때까지는 여자는 생각도 하지 않던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하나둘 여자를 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자신 있는 얼굴로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미리 시댁에 모여있던 가족은 도련님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다들 혼비백산했어요. 데려온 여자가 풍기는 분위기가 뭐랄까, 새끼가 흐른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뛰어나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정말 야릇했습니다. 차림새도 옷만 보면 하나도 야할 게 없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스커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새끼가 흐르는 묘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은 여자와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 여기 있는 미연이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이렇게 갑자기? 네, 미연이야말로 제 운명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도 다 미연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결혼한다니 잘된 일이지만, 그런데 미연씨 올해 나이가 올해 25이에요. 미연씨의 말에 가족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도련님의 나이가 37이니 딱 12살 차이, 띠동갑이었던 거죠. 아버님 어머님도 아무리 도련님의 혼사가 중요해도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이 차이가 많은데 정말 결혼할 생각이냐, 내 아들이지만 워낙 정신없이 살아서 벌어놓은 돈도 많지 않은데 괜찮겠냐, 결혼을 허락받는 자리인데 오히려 아버님 어머님은 여자에게 도련님과의 결혼을 허락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아가씨는 말없이 싱긋 웃으며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서 웃는 표정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야하고 유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하여튼 같은 여자로서 보기 불편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한 거고, 양가 부모님도 반대가 없으셔서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죠. 워낙 도련님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분이셨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동서에게 빠져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어도 언제 어떻게 변덕을 부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니 동서 입장에서는 몇 년만 지나면 자신은 아직 30도 안 됐는데 남편은 40이 돼버리니 억울하다고 생각할 만도 하고요. 하지만 모두의 걱정과는 달리 두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굴을 붉혀할 정도로 꾀를 볶으며 말 그대로 신혼다운 신혼을 보내더군요. 결혼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아이는 갖지 않겠다고 공언해두었고 시부모님들도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으셨으니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두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저희 가족 안에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만 동서의 나이가 워낙 어린 탓에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건 있었어요. 몇 번의 명절을 치르고 가족 행사를 치르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붙어서 여러 가지 알려주었고 그렇게 저와 동서는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동서를 만났을 때는 흐르는 분위기며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며 가깝게 지내다 보니 동서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에 외동딸로 태어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랐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도련님과 결혼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의도 바르고 공손한 데다 착하기까지. 정말 제가 다 반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동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동서의 차림새가 좀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그 가방은 못 보던 건데 그거 명품 아니야? 네? 아, 네, 선물 받았어요. 선물? 도련님이 그 비싼 걸 선물로 주셨어? 제 물음에 동서는 대답 대신 빙긋 웃음을 짓더군요. 동서의 웃음에선 여전히 새끼가 흘렀지만 이제는 동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고가의 명품이 하나둘씩 늘어가는데 도련님이 버는 돈으로는 도저히 그 많은 명품을 선물할 수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어쩌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도련님이 입고 있는 옷은 그저 그런 싸구려 옷들 뿐이었는데 동서의 옷은 죄다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동서가 입고 온 옷 봤어? 옷? 뭐 보긴 했지. 근데 옷이 왜? 왜긴 왜야. 동서가 입고 있는 옷 죄다 명품이잖아.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 뿐이던데? 아, 그랬어? 나야 그런 건 잘 모르니까. 하긴 당신은 그런 거 관심 없지?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뭔데? 도련님 입고 있는 옷은 다 싸구려인 거 있지? 도련님은 동서가 아직도 그렇게 좋은가 봐. 뭐 그 녀석 하는 짓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은 처음에 흠칫 놀라는 것 같았지만 이내 별거 아니라는 투로 넘기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그게 무슨 대수겠나 하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동서가 도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보여서 은근히 질투가 나기도 했죠. 그런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던가요.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뒤로 동서의 차림새에 다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저를 만나러 나올 때는 온통 명품만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좋은 옷들은 다 어디 두고 싸구려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젊은 여자가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더군요. 동서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그건 다른 사람들이 괜히 부러워서 하는 소리라고 젊은 건 정말 순식간이니 할 수 있을 때 꾸미고 다니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건 사실이잖아요. 명품이 없어서 못 입는 거지 있으면 누구나 그것만 입고 다닐 테니까요. 그랬더니 제 말이 용기를 얻었는지 동서는 다음부터 다시 명품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더군요. 근거는 딱히 없지만 여자만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에게 동서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한 시기와 동서가 옷차림을 바꾼 시기가 겹치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남편이 제 얘기를 듣고 도련님이나 동서에게 넌지시 옷차림에 주의하라고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련님 식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일이었는데 펄쩍 뛰는 남편을 보니 어쩐지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인 일이었던 거죠. 그날은 모처럼 동창회가 있어서 남편에게 미리 좀 늦을 거라는 말을 해두고 일찍 집을 나왔어요. 몇 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고 다들 아줌마 아저씨가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이야기가 끊이질 않더군요.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일어나더군요. 아무래도 다들 가정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렇게 동창회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끝이 났고 저도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니 유치원에서 돌아와 한창 시끌벅적해야 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동서가 알몸으로 뒤엉켜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끔뻑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늘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 착하고 순진한 동서, 그 두 사람이 우리 집 침실에서. 처음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서서히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래서 침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그때야 저를 알아본 남편과 동서가 놀라서 입을 벙긋거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차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예상치 못한 모습에 너무 놀라기도 했고 또 남편이 동서와 붙어먹고 있었는데도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동서의 불륜 장면을 목격하고 나니 동서가 보여주었던 행동들, 옷차림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꾸만 늘어가는 명품, 간혹 남편과 마주칠 때 보여주었던 표정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가서 며칠간 마음을 추스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기정사실이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남편에게 추궁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아이들은 시댁에 보내놓고 남편만 혼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자기 친동생의 아내와 붙어먹은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당장 펄펄 끓는 물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어떻게 된 건지 사정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용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냉담한 표정으로 내가 그런 걸 봤는데 용서해달라는 말이 나오느냐. 어차피 이혼은 피할 수 없으니 괜한 짓 하지 말고 누가 꼬신 건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물음에는 대꾸도 없이 그저 용서해달라고만 하는데 남편을 붙들고 물어봐야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곧장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절 맞이하더군요. 저는 당장 뺨부터 때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죠. 제 손에 맞아 붉어진 뺨으로 동서는 담담하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넋을 놓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동서가 처음 인사를 왔던 날부터 동서를 좋아했던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이 따로 동서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더라고요. 그래놓고 동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고가의 명품을 선물하며 꿰어낸 뒤 덮친 거였습니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널 꼬시고 덮친 거라고? 그게 말이 돼? 내가 아예 못 본 것도 아니고 너랑 남편이랑 알몸으로 뒹구는 걸 봤는데도 덮치니 많이 그런 거짓말을 해? 정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아주버님과 그럴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자꾸 그러시니 마냥 거부할 수가 없어서.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거부할 수가 없다니 그게 말이냐고. 그렇게 얼마간 실랑이를 벌였지만 동서는 한결같이 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남편이 덮친 거고 자신은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동서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도련님까지 연락해서 전부 시부모님 댁에 모이게 했습니다. 갑자기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동서는 잔뜩 주눅 들어 있었고요.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본 것과 동서에게 들었던 것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은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당장 불같이 화를 낸 것은 당연히 도련님이었습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형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짓을 하냐고. 미안하다. 이게 미안하다면 끝일 일이야? 어떻게 재수씨랑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도련님은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동서에 대한 분노는 없더군요. 끝까지 자기 와이프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도련님, 남편이 죽을 죄를 짓긴 했지만 남편만 죄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는 어떻고요? 그렇게 남편과 잠자리하며 남편이 준 명품들 몸에 두르고 다녔잖아요. 도련님이 사주지도 않은 옷들이며 가방을 들고 다니는 동서가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제 일침에 도련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잘못했지만 남편만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몸팔듯 남편과 잠자리하며 명품을 몸에 드는 동서 탓은 전혀 하지 않는 도련님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끝까지 동서 편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있는 것들을 안 입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게 왜 이 사람 잘못이라는 겁니까? 형수님, 지금 설마 부부라고 형편 드시는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말로 동서가 한 짓을 보면 몸 팔아서 명품 얻은 거 아니에요?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몸을 팔다뇨. 난장판이 따로 없었죠. 여전히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도련님,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남편, 그리고 따로 떨어져 여전히 새끼 흐르는 순진한 얼굴로 바라보는 동서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그런데 아버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 난감해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안타깝거나 황당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 눈앞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님이 시선을 피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동서가 매서운 눈으로 아버님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 같더군요.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버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서의 눈빛을 보니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더러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잠시만요. 결국 동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또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러자 모든 가족의 시선이 아버님에게 쏠렸습니다. 하나같이 경악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동서만이 혼자 담담한 목소리로 결혼 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정말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더군요.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이 동서에게 연락해 따로 만나기 시작했고 도련님이 사업 때문에 한창 바쁘던 시기에 처음 잠자리를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과 관계를 갖고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아버님이 동서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명절이라 가족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는데 도련님은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그때 동서와 잠자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서는 시종일관 자신은 누구도 유혹하지 않았고 아버님도 남편도 모두 먼저 다가와 강제로 덮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네? 정말 당신이 둘째 며느리를... 당신도 말해봐. 당신이 덮친 거야? 그럼 그날 내가 본 건 뭔데? 어머님과 저의 추궁에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동서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자 도련님이 아무 말 없이 동서의 손을 잡고 나갔고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을 알아 누우시다가 급기야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시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하시긴 했지만 연세도 있으신 데다 상태가 좋지 않아 한 달쯤 입원해 치료받으시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했어요. 이혼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아 집을 나왔죠.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재수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사람들의 눈살을 견디지 못하고 자진 퇴사했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짐승처럼 동서를 덮친 아버님과 남편의 잘못이지 동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면서 말이죠. 대신 가족과는 완전히 절연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전처럼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끔씩 속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겪은 사연을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버님과 전 남편이 짐승이었다는 건 명백하지만 동서는 과연 잘못이 없었던 건지, 그냥 타고나기를 새끼 넘치게 타고난 탓인 건지 누군가에게는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